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김광수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죠. 저희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부부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식탁에 앉아 카드값과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계산하느라 바빴고 마트에서는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고르곤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면 한숨을 쉬며 어디 돈 나올 때 더 없나? 웃으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팍팍하긴 했어도 저는 우리 가족이 그럭저럭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주식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동료들은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며 우리도 평생 이렇게 대출금만 갚다가는 제자리 걸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따로 종잣돈이 없다더군요. 남편이 자신 있어 하길래 저는 고민 끝에 제 비상금을 꺼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된 얼굴로 퇴근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고 참 아껴가며 모았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저는 낙담해하며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빚 안 진 게 어디야. 근데 우리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쳐다보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해서 저금하자. 우리는 주식으로는 돈 못 벌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더 이상 그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저희 부부에게 그 주식 이야기는 없던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남편의 핸드폰으로 아이들과 갈 만한 캠핑장을 찾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화면 위로 메신저 팝업 알림이 툭 떴습니다. 회장님, 언제 또 놀러 오세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뭔 메시지인가 싶어 좀 황당했는데 남편은 알림창을 위로 쓸어 올려버리더라고요. 방금 뭐야? 무슨 회장님? 제가 묻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스팸이지 뭐. 내 번호가 어디 유흥업소에 털렸나? 유흥업소를 간 건 아니고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저는 눈을 흘겼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유흥업소는 무슨. 그런데 가고 싶지도 않지만 애초에 돈이 있어야 가는 데 아니야? 우리는 회식해도 돼지고기나 먹고 헤어지는 게 끝이야.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저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진실의 꼬리를 잡은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둘째가 쓰던 작아진 자전거를 중고로 팔기 위해 중고거래 어플에 올렸어요. 산다는 사람이 퇴근하고 온다고 해서 기다렸죠. 그렇게 7시 정도 됐을 무렵 구매자가 도착했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려가서 구매자에게 자전거를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려고 발걸음을 멈췄는데 차에서 내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더군요. 주위를 아주 기민하게 살피더니 트렁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 쪽에선 트렁크가 잘 보였거든요. 저는 뒤쪽에서 남편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편이 트렁크의 세차용품 정리함 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는 폰은 흰색인데 처음 보는 폰이었던 거죠. 저는 걸음을 멈췄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겐 세컨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폰 화면을 켜고 누군가와 짧게 톡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마치자 폰을 끄고 다시 세차용품함 깊숙이 숨기더군요. 저는 일단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다시 트렁크를 닫고 차문을 잠그더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더군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세컨폰이 있다니 바람을 피우는 걸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자동차 스마트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남편 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했던 그대로 세차 용품함 안쪽을 더듬어 핸드폰을 꺼냈죠. 전원을 켜니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라는 창이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남편이 주식계좌 비밀번호로 쓰던 숫자를 눌렀습니다. 틱. 잠금이 풀리며 밀려있던 알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목록에는 체리, 수진, 아라 같은 이름들이 수십 개나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가방 사진이 있고 그 아래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오빠가 사준 가방은 마음에 들어? 네, 회장님. 완전 감동. 내일 스위트룸에서 봬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른 대화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남편이 맞나 싶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몇만 원에 전전긍긍하며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그 폰 안에서는 돈을 물쓰듯 뿌리는 재력가 회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는 와중에 저는 투자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거기엔 남편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눈물 흘리며 거짓말을 했는데 그 돈은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코인 거래소로 들어가 엄청난 초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남편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피 같은 돈으로 코인 투자에 성공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저를 속였던 겁니다. 나하고 아이들은 마트에서 할인 고기를 집으며 궁상맞게 살게 두고 혼자서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명품을 사다 바치며 유흥을 즐기는 화려한 왕국을 짓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어두운 트렁크 앞에 홀로 선 저는 소리 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나요? 여자들과 만나고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제 앞에서 가증스럽게 힘든 가장인 척 연기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알고 믿으며 살아왔던 내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나 싶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일단 주머니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었지만 그 와중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편의 세컨폰 화면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들과 나눈 더러운 대화 내역, 명품 가방과 시계를 결제한 사진들,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들과 룸살롱에 밥 먹듯이 드나든 내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인 거래소 잔고와 수익률 인증 캡처본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고 샅샅이 찍어 제 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도록 옷소매로 폰을 닦은 뒤 원래 있던 세차용품함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잠 한숨 못 잤죠. 밤새도록 이가 딱딱 물릴 정도로 분노가 일고 기가 막히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남편이 너무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이득을 얻었는데 나한테 알리면 나눠야 될까봐? 가족한테 그거 쓰기 싫어서? 저 혼자서만 유흥 즐기는데 다 쓰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니 남편이 진짜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등바등한 거 알면서 감쪽같이 속이고 이 인간이 진짜 가족인가 싶고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깨끗하게 말라붙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모른 채 하면서요. 방에서 걸어 나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너무 열받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지만 일단은 평정을 연기했습니다. 여보, 찌개 데워놨으니까 먹고 가.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를 꾸며내는 제 자신이 소름 끼쳤지만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절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학습지 사무소에 연차를 내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사진과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르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그 막대한 코인 자산을 재산분할 받으려면 그 돈의 형성 과정에 제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과거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주식을 하겠다며 제게 돈을 받아갔던 그날의 은행 송금 내역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법원을 통해 남편의 주식 계좌와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사실조에 신청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코인 투자한 돈은 제가 주식 투자하라고 준 돈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했고 제 기여도를 증명하기 힘들면 그 수익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제 비상금을 주식 계좌로 넣은 뒤 며칠 만에 그 돈을 고스란히 빼내어 가상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녁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거실로 나온 저는 TV를 보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란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그런데요. 참 짧은 순간인데도 남편의 눈빛 저 밑바닥에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 살자고. 당신이랑 못 살겠어. 따로 이유가 있어?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래. 우리 서로 권태로워진 지 좀 됐지. 그럼 애들 양육권은 어쩔 생각이야? 라면서 바로 양육권 먼저 묻는 겁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는데 기다렸다는 듯 양육권을 물어보다니 이 인간한테 나는 뭐였나 싶어 싸다기를 날리고 싶더라고요. 남편놈은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이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는 가난한 가장인 척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화려한 밤의 회장님으로 살아온 남편놈. 구질구질한 저와 아이들까지 다 지워버리고 흥청망청 즐기며 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조강지처와 아이들을 귀찮은 짐 떼어내듯 버려서 신나 죽겠나 보다 싶으니까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는 픽 웃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묻네. 내가 뭘 기다려? 애들은 내가 키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 나보단 당신이 낫겠지. 내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양육비는 줄게. 이혼하자는데 바로 그러자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바로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 내가 아이들 키울게. 대신 네가 트렁크에 숨겨둔 세컨폰 말이야. 거기에 있는 네 코인 재산 절반 나한테 내놔. 그리고 너한테 회장님 소리하던 그 상간녀들한테도 그대로 소송할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쇼 그만해라. 수진이 알아. 그리고 뭐더라? 체리? 너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그 여자들한테 돈 뿌리고 다녔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확보했고. 제 입에서 여자들의 이름과 정황이 줄줄이 나오자 남편은 놀라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니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돈 벌었다. 근데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굴려서 내 능력으로 번 내 돈이라고. 법적으로 따져도 너한테 줄 이유 없어. 너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넘봐? 착하고 무능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네 능력, 그 돈 내가 주식하라고 준 내 비상금이잖아. 네가 코인에 넣은 그 초기 자금 내 돈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반은 내 몫이지. 위자료까지 나한테 제대로 줘야 될 거다. 그 순간 남편이 쌍욕을 내뱉으며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쓸모없는 짐짝 넘기듯 바로 넘기더니 돈에 손댄다고 생각하니까 광분해서 날뛰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이 그런 인간일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돈 내놓으라는 소리에 당장이라도 저를 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칠 테면 쳐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돈 절대 못 준다고 난리를 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즉시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해 저를 압박해오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걸어 너 따위가 내 돈을 넘보냐, 평생 학습지나 팔던 주제라며 조롱 섞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려 온갖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어 남편이 돈을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계좌를 꽁꽁 묶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폰에서 찾아냈던 상간녀 세세개도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고 간쓸게 답해주며 스폰을 받던 그녀들에게 소장이 나란히 날아갔죠. 그 반응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여자, 미안하다고 취하해달라는 여자. 남편의 그 화려했던 가짜 왕국은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남편 측 변호사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들이민 초기 자금 내역은 너무나 명백했고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며 몰래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니까요. 결전의 날 가정법원 법정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시작되자 남편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남편의 주식 계좌로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코인 거래소 연계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간 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조차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공한 초기 자금이 남편의 막대한 가상화폐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재판 내내 내가 직접 굴리고 투자해서 불린 내 능력이라고 악을 썼지만 재판부는 그 종잣돈의 출처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죠. 결국 남편이 그토록 저를 속이며 혼자 독식하려 했던 코인 자산의 절반 이상이 위자료와 함께 제 몫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죗값, 그리고 제가 낱낱이 찾아낸 3명의 상간녀들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 역시 모두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 남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만하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들 낳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 끝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던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제 통장에 꽂힌 돈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고 저 역시 학습지 교사 일을 여유롭게 병행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분노보다는 오히려 조강지처와 예쁜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전 남편이 참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껏 돈벼락에 앉고 나니 하고 싶었던 게 젊은 여자들 만나서 돈 쓰고 다니며 회장님 소리 듣는 거였을까요? 남편이 원래 그런 인간이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잘 살고 있는데 건너 들려온 그의 근황은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제게 거액을 떼어준 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남편은 줄어든 자산을 다시 예전처럼 불려보겠다며 또다시 코인 시장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돈을 벌었던 건 뛰어난 실력이나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시기가 맞은 천운이었을 뿐이었죠. 그가 빚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영끌 투자를 한 직후 가상화폐 시장에 유례없는 대폭락장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 며칠 뒤에는 10분의 1토막. 그가 지고 있던 알량한 잔고는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졌죠. 원금을 만회해보려고 겁없이 손을 댔던 무리한 선물 거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를 보며 회장님하고 아양을 떨던 화려한 여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사채업자들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매달 원금은커녕 어마어마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남편은 이제 새파랗게 질린 폭락 차트만 멍하니 들여다보는 한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가족을 제 발로 차버린 남편의 최후였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숨이 막힐 듯한 지옥이었지만 저는 그 지옥에서 주저앉는 대신 악착같이 제 몫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복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인간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우정이라는 탈을 쓴 기만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죠. 그 지옥의 중심에는 제 전남편 박재호와 그의 20년 지기 여사친 송채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은 따로 있고 대학을 이 지역으로 오면서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학 졸업 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 학원에서 여러 명의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도 각자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도 곧잘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소개로 박재호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랑 동갑이었던 재호는 이 지역 토박이었고 1인 카케어링 센터를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다운 외모에 성격도 재밌는 편이었어요. 저는 원래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했기에 그런 재호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전엔 잘 몰랐다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유난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동창무리가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오래된 친구들이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자주 만나는 중마 고우들이라고 했죠. 재호는 저희 지역에 있는 공고를 졸업했는데요. 그 친구들도 다 같은 공고 출신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만나기도 하고 자기들만의 오래되고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리는 남편을 포함해 남자 셋 그리고 여자 하나로 구성된 4인방이었죠. 사실 여자친구 입장으로서는 그중 유일한 여사친이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 셋에 여자 하나? 무슨 친구 조합이 그래? 괜히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노는 여왕벌 아냐? 제가 괜히 그렇게 말하자 재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스타일 아니야.
얼마나 털털하고 술도 잘 마시는데 남자보다 더 털털해. 너도 만나보면 좋아할걸? 그래? 분위기도 잘 맞추고 술도 잘 마시고 괄괄하고 그런 애야. 성별 상관없이 그냥 친구야, 친구. 그러길래 재호의 말 맞다나 좀 괄괄하고 털털한 여자 대장부 스타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친구들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직접 만나봤는데 남편이 말한 스타일이 전혀 아니더군요. 왜냐면 송채영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여식과였거든요. 제가 재호의 약혼녀로 소개받는 자리였는데요. 송채영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오더군요. 그런데 몸에 쫙 달라붙는 옷에 성형도 제법 하고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재호가 털털하다고 하길래 외모도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겉보기에도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 보란 듯이 오자마자 친구들이랑 엄청 친한 척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마치 저는 없는 사람처럼 구는 겁니다. 재우가 송채영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죠. 그랬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선 재우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박재우, 나 술잔 비웠잖아. 빨리 안 채워줘? 천천히 좀 마셔라. 뭐 오자마자 달리려고 해. 안 달릴 거면 여기 왜 오냐? 얼른 채워라. 그러면서 막 재호 팔을 치고 웃고 엄청 들뜬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 소개해준다고 했던 자리라서 다른 친구들은 그나마 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관심을 가로채기라도 하는 양 더 오버해서 날뛰는 게 너무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재호야, 너 기억나? 우리 고3 때 창고에서 몰래 떡볶이 시켜 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던 거. 나는 숨어 있고. 맞다. 와, 너 의리도 없이 숨어 있었지? 그래도 네가 끝까지는 안 불었잖아. 나 그때 얼마나 감동이었게. 그럼 잘하던가. 그래서 지금 잘하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호의 팔뚝을 툭툭 치고는 안주 계란말이를 쓱 밀어주는 겁니다. 재호야, 이거 너 좋아하는 계란말이. 많이 먹어? 라고 말하는데 좀 유치하고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털털하다는 건지.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너보다 이 남자를 더 잘 알아 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재호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대뜸 저한테 슬기씨, 재호가 워낙 착해서 여자들 부탁 거절 못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잘 관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겁니다. 제가 여자친구인데 자기가 뭔데 관리를 해준다니. 솔직히 기분이 좀 더러웠습니다. 제 앞에서 일부러 그러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박재우는 눈치가 없는 건지 채영이 성격 좋지. 털털하고. 걔가 성격 진짜 진국이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성격 좋은 거 맞아? 계속 나 의식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의식이야. 걔는 단순해서 그런 생각도 못할걸? 내 보기엔 전혀 단순한 스타일 아니던데? 참나. 야, 10년 지긴 내가 더 잘 알지. 그래, 많이 알아서 좋으시겠어요. 왜 그래, 속 좁게. 뭐? 걔는 그냥 남자친구나 다름없어. 신경 쓸 것도 없다니까. 라며 저를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남친은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때도 그 미묘한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이상의 아슬아슬한 썸을 즐기는 것만 같은 그 기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식 날 귀엽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레이스까지 달려서 얼핏 보면 미니 웨딩드레스 같기도 한 옷을요. 심지어 얼굴은 작정하고 샵에서 메이크업이라도 받았는지 화사하게 꾸미고 왔더군요.
대기실로 찾아온 그녀를 본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저 사람 뭐냐고, 왜 저런 흰 옷을 입고 온 거냐고 수군거리더군요. 누가 봐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온 것 같았죠. 그 차림을 하고 신부 대기실에 사진까지 찍으러 온 거예요. 저는 빡치는 걸 꾹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채영 씨, 오늘 옷이 좀 밝네요? 제 말에 채영 씨는 쌩긋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그래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 예뻐 보여서 샀는데 슬기 씨 눈엔 별로인가 보다. 재우 결혼식이라 신경 좀 썼는데. 어이가 없었죠. 친구에게 들으니 결혼식 내내 하객들 사이에서는 저 여자는 뭐야? 무슨 저런 흰 옷을 입었어? 라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들은 그 여자 뭐냐, 신부 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며 대신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결혼식에 그 여자만 온통 사람들 시선을 주목받았으니 제 입장에선 좀 불쾌한 일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눈치 빠른 사진사 아저씨가 거기 흰 옷 입은 분 앞줄에 그렇게 있으면 너무 튀니까 맨 뒷줄 끝으로 가세요. 제일 끝줄. 이라고 일침을 가해주신 거였죠. 제일 앞에 있다가 제일 뒷자리 구석으로 밀려난 송채영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 갈 때 이 일에 대해서 남편이 된 박재호에게 따졌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에 대해서도 뻔뻔하더군요. 아니, 옷이 흰색일 수도 있지. 걔 원래 흰 옷 좋아해. 그리고 축하해주러 와준 친구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너 진짜 예민하다. 라는 겁니다. 그 일로 남편과 대판 싸웠고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아서 가뜩이나 싫던 송채영이 더 얄밉고 싫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는데 오히려 저보다 신우랑 어머님이 송채영에 대해서 더 싫어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엄마, 송채영 걔 결혼식에 흰옷 뻗쳐 입고 온 거 봤지? 아, 걔 왜 그러나 몰라. 봤다마다 걔는 진짜 왜 그런다니? 슬기야, 기분 나빴지? 아, 조금요. 어머님이랑 형님도 송채영 씨 잘 아시나 봐요. 알지. 재우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나는 솔직히 걔 되게 안 좋아해. 왜요? 재우는 뭐 털털하네 어쩌네 하는데 털털은 개뿔. 가만 보면 남자애들 틈바구니에서 공주 대접 받는 거 좋아하는 게 딱 보이더만. 내 눈엔 예전부터 영 아니었거든. 게다가 걔네 엄마도 사모님가 했어. 아, 송채영 엄마가요? 불륜으로 그랬다는 소문이 온 동네 다 퍼졌었다니까. 이 동네 좁은 동네인데 다 알지. 재호는 그거 채영이랑 뭔 상관이냐고 하는데 내 보기엔 채영이 걔도 딱 지네 엄마 닮아서 끼 부리고 다니는 거 너무 보이거든. 솔직히 누나 입장에서 내 동생이 그런 애랑 친구랍시고 붙어 다니는 거 얼마나 찜찜해. 게다가 한켠으론 재호랑 저러고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재호 결혼식에 일부러 흰옷 입고 온 꼬락서니 봐라. 하여튼 근본이 없어 걔는. 맞다. 나도 걔 영 마음에 안 든다. 그 엄마가 그 모양인데 딸이라고 뭐 다르겠니? 하고 다니는 꼬라지도 그렇고. 근데도 재호가 지 친구라고 채영이 욕하지 말라고 하도 감싸고 지내길래 쟤네 저러다가 결혼이라도 불쑥한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휴, 우리 참한 슬기가 재호랑 결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저는 그 말에 민망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엔 좀 찜찜한 마음도 들더군요. 어머님도 형님도 저렇게 걱정을 하실 정도면 남편과 송채영 사이엔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어쨌든 결혼 후에도 송채영은 너무나 거슬리고 짜증나는 존재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재우야, 나 전등이 나갔는데 무서워. 재우야, 나 차 타이어 공기압이 이상한데 좀 봐줄 수 있어?
등등 다양하게도 불러내는 겁니다. 송채영이 부르면 쪼르르 나가는 남편이 더 괘씸했고요. 그 일로 여러 번 싸웠습니다. 송채영 때문이 아니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자꾸만 싸워야 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송채영이랑 결혼하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느냐는 소리까지 하며 대판 싸운 적도 여러 번이었죠. 제가 송채영을 좋아하지 않자 남편은 나중엔 슬그머니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들끼리만 낚시여행 다녀올게 라며 집을 나섰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송채영도 끼어 있었더군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나 싶어서 그걸로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네가 걔를 하도 잡아먹으려 두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그냥 친구끼리 놀러 간 건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제 탓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크게 싸우고 이혼한 애 만에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여러 번의 싸움 끝에 남편은 송채영을 이제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서 물었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안 만날 수 있겠어? 솔직히 너 이러는 거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싫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맞추는 수밖에 없지. 진짜 안 만날 거야? 그래, 안 만날게. 이제 됐어? 저번에 낚시 간다고 했을 때도 안 간다고 했다가 만난 거잖아. 거짓말하고. 그러면 증거 사진이라도 보낼게. 됐냐고. 알았어. 솔직히 100% 믿는다기보다 남편도 그 정도 한다고 했으니 저도 그냥 넘어가려 했던 거죠. 그 뒤로는 한 번씩 친구들 만나러 가도 정말 송채영은 같이 안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대로 사진도 늘 보냈고요. 그래서 그냥 믿어주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볼링장 갔다가 술 한잔만 하고 들어온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 1시나 돼서야 술에 만취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몸도 잘 못 가누길래 어휴 하는 마음으로 옷을 좀 벗겨주려는데 남편 주머니에 다 같이 찍은 인생 4컷 사진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이런 것도 찍어 생각하며 확인했는데 세상에 남편과 송채영이 앞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고개를 맞댄 채 찍었고 뒤에는 다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나라고 흔들었는데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일어날 생각이 없더라고요. 와, 안 만난다더니 거짓말이었고 결국 딱 들킨 건데 진짜 너무 화가 났죠. 와이프가 싫다는데 이렇게까지 꾸역꾸역 만나는 이유가 뭘까 싶고요. 저는 남편과 송채영이 어떤 관계일까 싶어 남편 폰이라도 뒤져보고 싶었는데 폰 잠금을 얼마나 철저히 해놓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그 인생 4컷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박재호, 말해봐. 이게 뭔데? 이게 네가 말하는 우정이야? 팔짱 끼고 얼굴 맞대고 사진 찍고 있으면서 친구? 친구는 개뿔. 이게 친구가 하는 행동이야? 그리고 이제 안 만난다며. 나 의부증 취급까지 하면서도 송채영 안 만날 거라고 하니 믿어줬는데 이게 뭔데? 뭐냐고? 남편은 제가 화를 내도 짜증난다는 듯 한숨만 푹푹 내쉬고는 변명도 않는 겁니다. 얘기해 보라니까? 적당히 좀 해. 내가 내 친구 만나지도 못하냐? 거짓말한 주제 진짜 뻔뻔하다. 네가 난리치니까 나도 별 수 없이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서 지가 더 화가 나서 획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의 일은 꽤 오래 갔습니다. 저희는 무려 2주 넘게 서로 말도 안 했거든요. 진지하게 이혼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너무 화나더라고요. 남편도 송채영도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지들끼리 사귀던지 결혼하던지 하지 내가 왜 그들 사이에 껴있을까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답답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날이 축구 경기가 있던 날인데 같이 동네에 있는 치킨집 가서 맥주 마시면서 경기 응원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찝찝한 건 안 풀렸지만 당장 이혼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얘기 잘하면서 풀어보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치킨집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치킨집으로 갔고 남편이 20분 정도 뒤에 도착했어요. 싸운 뒤 냉전 상태였기에 좀 서먹했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좀 있다가 축구 경기가 시작될 거였죠. 그런데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10분 전쯤 송채영이 공교롭게 그 치킨집에 온 겁니다. 남편도 좀 당황하더라고요. 채영아, 여긴 어떡해? 박재영, 너도 있네? 나 여기서 축구 응원하려고 왔지. 아, 맞다. 너도 여기 단골이지. 송채영은 저를 보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과 저의 다툼의 90%는 저 여자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대충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랑곳 않고 합석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대답을 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가방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너무 짜증나서 그냥 갈까 싶었는데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송채영이 기대가 된다면서 제 남편 팔을 막 흔들고 치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 폭발했죠. 그동안 쌓이고 쌓였는데 제 앞에서 제 남편한테 스스럼 없이 스킨십 하는 걸 보니 눈이 돌더라고요. 이게 나를 완전 개무시하는구나 싶고요. 저는 남편 팔을 잡고 있는 송채영 손을 신경질적으로 떼어냈습니다. 적당히 좀 하죠. 제가 그러자 송채영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재우야, 네 와이프 왜 저래? 아, 슬기야, 너 또 왜 그래? 야, 너 개념 없니? 뭐라고? 아무리 네 친구든 뭐든 결혼을 한 유부남이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와이프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장난쳐? 어따 대고 반말이야? 개념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렇게 저랑 송채영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쳐다보고요. 내가 진짜 참자 하니까 재호 말이 맞네. 완전 의부증 걸린 것 같다더니. 뭐라고? 저는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지 친구들한테 저를 그렇게 말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허둥대는 사이 저도 열받아서 송채영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우리 어머님이랑 형님 말이 맞네.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고 치대고 한없이 가볍다더니 유부남 친구한테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걸 보니 진짜 그 말 딱 맞는 것 같다. 뭐라고?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송채영을 두둔하는 겁니다. 너무 기막혀서 눈물이 찔끔 날 뻔할 정도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고 저는 남편 뺨을 날렸어요. 그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박재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그 둘을 노려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박재호는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생각했죠. 이건 진짜 이용감이다라고요. 그 뒤로도 박재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들어와도 그냥 씻고 다시 나가거나 저한텐 말 한마디 없이 지 할 일만 하더군요. 저는 얘기 좀 하자고 이혼이든 뭐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도 제 말은 싹 무시하고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나중에는 툭하면 외박까지 했죠. 어머님과 형님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형님은 송채영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년 때문에 사달랄 줄 알았다고 날뛰었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제가 너무 과민했던 것 같다며 일단 재호랑 화해를 좀 하라고 했고요. 남편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겠냐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잘 풀어보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속이 답답했죠. 그나마 형님이 송채영 욕하면서 길에서 마주치면 가만 안 둔다고
왜 잘 살고 있는 내 동생 가정을 흔드냐고 대신 열을 내줘서 마음이 좀 나았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남편과 제 사이는 멀어졌어요. 이혼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나중엔 서로 완전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죠. 말도 거의 안 하고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가 남편 가게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간 김에 밥이나 먹고 얘기 좀 할까 했는데 남편은 가게에 혼자가 아니더군요. 옆에는 송채영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테이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나란히 앉아서 뭘 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둘은 엄청 애틋해 보이고요. 저는 기가 막혀 남편 가게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함했던 게 테이블 위에 같이 보고 있던 게 산모수첩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산모수첩을 빼앗았고 송채영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과 태아 사진을 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여길 왜 왔느냐 소리를 질렀고 저는 진짜 남편 놈도 송채영도 요절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고함을 지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래,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 나 이제 채영이랑 살 거야. 우리 애가 졌어. 솔직히 너랑 이혼 얘기 진작 했어야 됐는데 네 얼굴도 보기 싫고 숨 막혀서 말 못했다. 우리 그만 살자. 와, 너 진짜 개새끼구나. 뭐가 어째? 저 기집애랑 이렇게 될 거면 애저녁에 둘이서 지지고 볶던지 알아서 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채영이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뭐라고? 네가 이상한 의심하고 나 몰아세웠잖아. 그래서 내가 결국 딴 마음 먹은 거야. 지랄을 한다. 네가 생각해도 말 안 되지? 미친 것들. 니들 그 더러운 사랑 노름에 나를 이용해? 그러자 송채영도 한술 거들더군요. 작작 좀 하지. 소설 써? 야, 이 추접스러운 년아. 친구니 뭐니 개소리하면서 뒤에서 유부남 애 가지니 속 시원하니? 뭐라고? 야, 어따 대고 욕이야. 누구는 욕 못해? 해라. 욕하는 게 네 수준에 딱 맞을 것 같은데 뭐하러 참니? 야, 됐고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이 저를 떠미는 겁니다. 송채영은 뒤에서 의기양양 있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그 길로 이 사실을 시어머님과 형님께 전부 알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머님과 형님은 제 전화 받자마자 남편의 가게로 쫓아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어머님과 형님이 송채영한테 난리를 치셨는데 남편은 오히려 어머님이고 형님이고 밀치며 내 인생이니까 신경 끄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송채영이 임신한 애는 어떻게든 수술시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형님도 그렇고요. 저만큼이나 송채영을 싫어했던 어머님과 형님은 재호랑 송채영 그년이랑 같이 살면 아들 인생 망친다며 길길이 날뛰시더군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걱정해서 저를 붙잡으려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형님께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 박재호와 송채영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었고 일사천리로 이혼 도장도 찍었습니다. 박재호는 송채영의 몫까지 위자료를 대신 보냈더군요. 어쩌면 제가 이혼해주는 게 그들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도 더 이상 그 흙탕물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이혼을 하고 박재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한동안은 너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썸에 제가 이용된 것 같아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이 삭혀질 때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겨우 마음을 다잡기까지는 8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는 아주 기가 막힌 하지만 배꼽이 찢어질 만큼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은 학원 출신으로 동네에 있는 큰 안과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친구랑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고 당연히 그 친구도 송채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흰 옷 뻗쳐 입고 왔으니 얼굴도 알고 있고 또 제가 따로 사진도 보여줬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친구가 일하는 안과에 송채영이 저희 어머님이랑 왔더랍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송채영 같은 애는 절대 며느리로 맞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냥 며느리로 맞이해서 사나 보더라고요. 손주까지 임신했다는데 어쩔 수 없었나 보죠. 그런데 낳은 지 몇 달 안 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안과에 왔더래요. 결막염 증세 같은 게 아주 심했다는데 동네 소아과에서 결막염 약을 받아 먹여도 안 나아서 전문 안과를 데리고 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산모에게 있었던 클라미디아 균 감염 때문에 분만 과정에서 아기 눈으로 균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송채영이 그게 뭐냐고 물어봤다고 하고 의사가 말하기를 성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송채영은 성병에 걸린 상태였고 그 상태로 아이를 분만하니 아이에게 균이 감염된 거였죠. 단순한 결막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옆에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했대요. 성병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님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송채영은 엄청 당황해 어머님을 말렸다고 하고요. 어머님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나왔다가 결국 병원 대기실에서 둘이서 큰 소리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얘, 너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녔길래 성병에 걸려? 어쩌고 다녔길래? 어머님이 주변 사람 눈 신경도 안 쓰고 소리를 지르니 송채영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러더래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왜? 창피한 줄은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게 꼭 제 문제라는 보장 있나요? 뭐야? 재호 씨가 갖고 있던 병인데 제가 옮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미쳤나? 재호는 슬기랑 이혼하고 바로 너랑 결혼했어. 그럼 재호 씨 전처가 그게 있었나 보죠. 하면서 제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야, 세상 여자가 다 너 같은 줄 알아? 제가 어때서요? 제가 어때서요? 진짜 뻔뻔하네. 내가 어쩔 수 없이 재호 봐서 애까지 가졌다고 하니까 너 받아들였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우리 아들하고 바람 펴서 애 가진 거잖아. 근데 제가 어때서요? 유부남 이거 뭐고 꼬시려 들고 아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동네 소문 다 났다 그래도 그딴 소리가 나와? 어머니, 병원에서 왜 이러세요?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다. 아무리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어 너는. 그 자리에서 고부간의 대판 싸움이 났고 병원 사람들이 겨우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병원에서 난리를 피운 바람에 한동안은 동네 커뮤니티에서도 술렁이고 그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당연히 시댁도 뒤집어졌나 보더라고요. 그 후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안과에서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의 등살에 박재호가 성병 검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박재호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나왔다더군요. 그럼 결국 송채영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성병이었다는 건데 박재호도 그 일로 충격을 받았답니다. 뭐 어쩌고 다녔길래 성병이 있고 게다가 그게 애한테까지 감염되었으니까요. 그 뒤 박재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찬 모양이었습니다. 그 의심은 결국 태어난 그 아이에게로 향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송채영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검사 업체에 의뢰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박재호의 친자는 맞다고 나왔대요. 하지만 송채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엄청 심하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요. 그 아이는 박재호의 친자긴 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너덜너덜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은커녕 혼인신고도 제대로 못한 채 서로에 대한 저주와 독설만 남기고는 갈라서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요즘 재호가 술에 빠져 살고 일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몽땅 말해주면서 재호에게 좀 연락해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박재호가 술에 취하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저를 찾는다면서요. 이혼한 걸 너무 후회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송채영이랑 같이 나한테 그런 비참함을 준 인간인데 내가 왜 다시 연락을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냐고요. 형님은 한번 만나기라도 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데 저는 이런 부탁도 연락도 더 이상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동생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나요? 진짜 뻔뻔하다 싶더라고요.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가정을 파탄냈던 그들. 그런데 참 기막힌 사건으로 그 둘도 결국 처참히 끝이 났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지들 눈에선 피눈물이 나는 법이죠. 그렇게 저를 조롱하더니 그 마지막 꼬라지가 우습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툭 하면 채영이랑은 그냥 친구다. 우리는 우정일 뿐이다 라고 했죠. 물론 그건 새카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연애 감정을 숨겨놓고 아슬아슬한 썸을 즐겼던 모양이죠. 그리고 사실 정말 제대로 된 친구이자 진정한 우정이었다면 남의 가정을 그렇게 흔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남편도 친구보다는 아내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것들의 우정인지 연애 감정인지 그 더러운 줄다리기에 이용됐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들 둘 다 구렁텅이로 잘 들어갔으니 이제는 훌훌 잊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